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수혁입니다. 김세영입니다. 네, 또 오늘 출근길 시내버스 파워과 블랙 아이스 여파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락 출발로 시작했던 시장이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해주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지만요.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4,700을 돌파하면서 축하하고 싶지만 상승 종목이 많지 않고 또 코스닥이 힘을 못 주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게 보이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장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투자상위 1%는 지금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있는 주식 초고수들의 실시간 순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뉴로메카가 오늘장 10%가 넘는 초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 어제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반락하면서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으로 프라이미티픽 시간에는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의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HBM4 미세공정 필수 기업을 공략주로 꼽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어떤 건지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격 프라임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된다고 하는데 AI 산업의 동력인 전력 설비주가 약진을 보이고 있는 모습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특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2026 경제를 보다 시간에는요.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올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드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했던 시장, 다행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지만요. 하락 종목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인씨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시장 좀 상승으로 방향을 좀 확 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고요. 하락 종목수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네요. 사실 요 근래 시장 역대 최고치 갱신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보기에 시장 막 기분 좋나요? 저는 볼 때마다 기분 나쁘던데.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되게 강한 상승을 보이지만 약간 네. 특정 우량주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좀 여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약간 중소형주들의 매력이 좀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사람들 생각은 굳이 중소형주 왜 사? 우량주 이렇게 잘 가는데 그냥 우량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머릿속에 이 생각만 차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중소형주 매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좀 강세를 보여줘야겠죠.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중소형이라던가 중소형 섹터가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런 과열 국면이 네. 풀리기 위해선 첫 번째 우량주들 다 폭락 한번 나오면 됩니다. 툼에 나오면서 그냥 깔끔하게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 그게 있을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 주면서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우량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안 올라간 거 되게 많잖아. 앞으로 코스닥 지수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중소형주 더 올라가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잘 간다, 역대 최고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되면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내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초고수들은 이런 장세 안에서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을지 탑10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은요. 네, 오늘은 유로메카 역시나 로봇주들이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CES를 기점으로 로봇주의 관심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CES에서 현대차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로봇주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 밑단 로봇주들로도 빠르게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메카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지고 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초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HL만도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영은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2차 전지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ESS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조금은 조용한 흐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로봇주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 유로메카 급등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로봇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네. 로봇 좀 사서 장기 투자하면 어떨까요? 장기로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로봇 관련주 상승하는 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나라고 아니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약간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현대차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현대차 왜 올라가?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피지컬 AI 현대차, 실적도 좋아 현대차 이러면서 이제 피지컬 AI 다시 열강을 하면서 야 근데 그 피지컬 AI 하면 다시 또 로봇이잖아. 결국 현대가 지금 주목받는 건 로봇 아니야? 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로봇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는 거지. 네.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앞으로 계속 전고점을 올릴 만한 재료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막 이게 팔다리 잘 움직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정말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로만 여러분들이 잘 추려야지 그냥 로봇이라는 타이틀 붙었다고 아무 로봇 관련주나 사서 이거 저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다라고 하면은 요 느낌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CES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CES가 별거 없었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일단 깼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한들 이게 지금 다시 상승 추세 안쪽으로 올라간 거 아니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8만 2천 원 정도 라인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상단 자리인 53만 원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겠지만 네. 아직 추세선 상단 회복한 거 아닙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7만 5천 원에서 48만이 주요 저항 구간이에요. 이 자리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61선까지 밀릴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또 기술적 반등에서 밀리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매수 상위권에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전고점 갱신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가장 매력적인 매수 타점은 아까 말한 47만 5천 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왠지 이번에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한다라고 하면 47만 5천 원이나 48만 원 여기를 단기 저항으로 잡고 이 부분에선 일부는 익절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42만 5천 원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36만 원, 막 35만 원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1선을 생명선으로 잡으시고 일단 47만 5천 원에서 48만 원 위로 올라가야 전고점 갱신이 가능하니까 신규 진입 대기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올라서 그 자리부터 분할 매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잡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ES로 달려줬던 현대차에서 이제 수급이 로봇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은 나와지고 있지만 이 추세선을 좀 돌파해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만들어드렸고요. 자, 매도 상위 보셨으니까요. 다음은 매도 상위 보셔야겠죠. 탑10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로봇주가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네이버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주가가 7% 넘게까지 올라주다가 현재는 1% 상승 구간까지 상승폭을 약간은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아가 오늘 급등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기아 주가가 무려 5%까지 상승세 올라와 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동반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언급해드렸었던 종목이죠. 하이브. BTS 이제 4월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일정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실적 그리고 밸류 상향 여지가 커졌다라는 리포트가 하이브에 대해서 나왔고요. 목표가 42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브는 3%대 상승까지 나와줬다가 약간은 주춤하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 이번 주 내내 급등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DB하이텍도 동반 에서 8%대 강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볼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이번 주 계속되던 상승을 좀 끊고 지금은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에서 약간 이가 갈리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2차 전지 얘네들 상승하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네. 이게 내가 상승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물리기만 하지 2차 전지는 진짜 별로야. 맞습니다. 이게 2차 전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2차 전지거든요. 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집중하라는 게 2차 전지 앞으로 엄청 좋으니까 빨리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 아까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수급 골림, 우량주 쪽으로 수급 쏠림된 이 상태가 풀리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코스닥 지수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애들이 잘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거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심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현대차.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됐든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나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코스닥 쪽은 그게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가 2차 그 코스닥의 메인 섹터 중 하나인 2차 전지에 힘이 안 붙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제약바이오가 악재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JP 모건 헬스케어 여기 컨퍼런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새로운 게 안 나오는데 하기 때문에 최근 차익 실험 물량들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는 눌리고 있는 거지 제약바이오 악재라고 불릴 만한 건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차 전지 쪽이 힘을 내줘야 2차 전지가 추세를 바꿔줘야 코스닥 쪽 지수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코스닥 쪽이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코스피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고 중소형 섹터라든가 이런 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2차 전지가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런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2차 전지를 응원해야 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2차 전지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자, 2차 전지 최근에 반등하는 거 뭐 리튬 가격이 뭐 어쩌고 뭐 하고 뭐 미국이 뭐 어째서 뭐 맞아요. 반사익 이런 걸로는 사실 못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혀왔던 게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인 게 최근에 2차 전지 상승했을 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ESS, 그러니까 전기차에만 집중돼 있던 2차 전지가 ESS,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2차 전지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잖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2차 전지가 바닥에서 한 단계 밸류업을 한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라클이 약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데이터 센터의 부정적인 AI 거품론을 만들면서 데이터 센터의 대장격인 오라클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ESS까지 같이 무너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전기차 계약 해지 이런 거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무너진 건데 네. 그럼 여기서 2차 전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센터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게 등장을 해야 돼요. 이제 2차 전지가 꼭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시장이 인지했습니다. ESS도 있구나. ESS가 새로운 먹거리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지금 피지컬 AI 다들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죠. 핫하죠. 그럼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던가 로보택시
반도체 이런 거에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고급유가 들어갈까요? 뭐 경유, 등유 이런 거 안 아니죠. 들어가겠죠. 네. 결국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안정성도 높아야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 시장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2차 전지에 깔리면서 상승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 SDI 매도세 왜 나와요? 라고 하면 추세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삼성 SDI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만들고 어제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갔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뚫어야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마땅한 이슈 없죠.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 맞고 지금 눌리는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얘 바보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120 주봉상 121선 지금 맞고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매번 초록색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통곡의 벽이라서 그래요. 이 자리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삼성 SDI가 아니라 저는 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인디에프, 뭐 저는 에코 프로 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그냥 기준은 삼성 SDI로 보시면 돼요. 얘가 대장이다, 얘가 제일 잘 움직인다가 아니라 얘가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I가 주봉상 121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쪽에서 뭔가 갑자기 막 이슈들이 막 난들어질 거예요. 네. 뭐 여기저기 이제 가서 막 로봇에도 전고체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집중됐던 수급 쏠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뭐 좋다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아무래도 하락 추세선 안에서 좀 매물대가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2차 전지 대장격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요. 5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겠죠. 5거래일 순매수 10개의 종목은요. 네, 심택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은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삼양식품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 관광의 메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에 신사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3조 원 클럽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매수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장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아도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 국내 전선 이 전력 설비 업체가 새해부터 연이어서 수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황을 예고하고 있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 상승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노믹트리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 조기 진단 제품 2가지가 유럽에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라고 이번 주에 밝힌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데 보입니다. 오늘도 5%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더존비주오는 2%대 상승 반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기아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랠리 이후에 오늘은 기아가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 14만 원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사실 기아가 왜 움직일까요? 라고 하면 네. 현대차가 가니까요. 아, 같이 간다. 다들 약간 그렇잖아요. 현대차를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무섭다, 이거 못 산다, 네네. 어떡하지? 그러면 어쨌든 현대 가면 기아도 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 그리고 지금 우선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하고 배당률 자체가 높아요. 본주보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잘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차는 배당도 빵빵한데 네. 야 이렇게 주가도 잘 올라가고 로봇 산업까지 해서 실적 더 좋아지면 우선주도 따라가야겠지. 이러면서 약간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 거거든요. 또 배당의 성향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를 보통 많이 사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선주가 약간 트렌드인 시장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런 시장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선주는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보다는 차라리 본주 쪽으로 매매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현대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아차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과열,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 돌파하는 네. 애들이 약간 각성해갖고 올라간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죠. 자, 기아차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위치 보시면 딱 상승 추세선 상단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차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기아차 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어줬네요. 오늘 추세선 상단 뚫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종목도 과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기아차 지금 과열 구간 초입부니까 지금 따라 사야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아차가 가는 이유는 현대차가 가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차라리 현대차 사는 게 나아요. 만약에 기아차 사고 싶다라고 하면 네. 얘를 사는 건 얘는 덜 올랐기 때문에 산다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대차 쪽을 과열 구간 지지 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도 좀 최근에 그 대형주 상승 추세 돌파 이후에 과열 구간 움직임을 함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가 좀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순매도 10개 종목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역시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여전히 1, 2, 3위의 이름을 나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두산과 테크윈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계속됐던 상승 랠리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약세고요. 최근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순수 CDMO 기업의 경쟁력 입증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함께 받아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하이닉스와 함께 유진테크도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캐펙스가 살아날 때 실적이 함께 살아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들 함께 들려와주고 있고요. 좀 실적을 따라가는 종목인 만큼 실적 시즌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네이버가 사실 어제 3%대로 잘 올라와 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광고 그리고 커머스 본업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걸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약간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기술적이다. 보거든요. 네, 네. 그 뭐 사실 저는 나온 얘기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네. 약간 뉴스 보고 매매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이라는 건 흐름에 맞춰서 이슈들이 따라 붙어요. 또 올라가면 또 얘기 바뀔 겁니다. 네, 아마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뭐 예. 앞으로 사업도 네이버 페이랑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거거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정책에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있죠. 자, 지금 시장 보면은 산업 이슈 마땅치 않아요.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피지컬 AI 이슈 있잖아요라고 하지만 이게 뭐 새로운 이슈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준다거나 뭔가 현대차가 누구랑 뭐 어마어마한 공급 뭐 계약을 체결했다던가 뭐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재탕하고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들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 이게 좋게 말하면은 뭐 우량주 수급 쏠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슈 공백기에 따른 그러네요. 돈 쏠림인 네. 거예요. 이슈가 빈틈일 때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정치 정책 관련 이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쉬운 종목이기도 해요. 주봉상 박스권 만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얘 왜 밀릴까요? 왜 26만 원, 27만 원에서 밀렸지? 주봉상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다.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7만 원 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30만 원 정고점 갱신하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 만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61선 정도 선까지는 눌림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같이 무너지겠지만 현재 같은 시장 분위기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이탈 가능성 적기 때문에 거기 기준점 잡고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추세선 상단은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이거든요. 여기 구간 오면 또 비중 일부 줄이고 사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 되게 쉬운 종목이니까 네이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약간 나와주곤 있지만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전략도 만들어드렸고요. 자, 이제 종목 공략주 공개하는 시간인데 앞서서 저희가 삼성 SDI 다시 전략을 만들어주신다라고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제가 좀 앞부분에 길게 풀었던 네.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오늘의 공략주 삼성 SDI니까. 네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지금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30만 5천 원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냥 사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던가 그게 아니면 난 이 종목이 추세선 상단 뚫을 때까지 사고 팔고 하면서 좀 가지고 놀아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려드리는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은 캡처 혹은 사진을 찍어두시고 네. 예를 들어 주가가 이 아래 구간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뒤집으면 반등 나오겠죠. 여기서 매도 나오겠죠. 이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30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 주봉상 다음 저항 구간이 37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전고점인 33만 원이 단기 목표가고요. 좀 길게 보면 37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금요일 종가 30만 5천 원 이거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까 일봉상 그려드린 요 라인 보면서 매매하시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었죠. 이번에는 가격 전략 만들어 주셨습니다. 30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3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37만 원까지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드려봤는데요. 사실 대표님의 팬분들께서 정말 저희 이 너튜브 채팅창에 많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아래 QR코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QR 홍보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네. 막 저 수익 엄청 많이 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네. 근데도 팬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랑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어차피 잘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아래 오시면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글들을 보시게 될 테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의 이유 있는 자신감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오늘의 인사이트와 전략 무료 나눔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NC 투자자문 소대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업종과 개별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보는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블랙아이스 때문인지 시내버스 파업이 때문인지 출근길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출근은 여기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딴 데 갔다 오는데 좀 버스가 다니던 길이었는데 네. 아무도 없길래 맞아 파업이구나.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다행히 택시가 갑자기 쓰길래 얼른 타고 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여가지고 다행히 했습니다.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일은 좀 편안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 10시 27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산업의 동력이 될 전력 설비 위주의 약진. 기대가 된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전력 설비주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자율주행차의 시대에 부품주도 가야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부품주들이 좀 수혜를 입게 될지 이 내용도 짚어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현대건설 이제 나도 원전주다. 자, 그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 가운데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건설의 주가 그리고 실적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제 AI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하는데 ESS 2차 전지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력 설비주. 특히나 오늘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일단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이 한번 가고 꾸준히 가는 건 현대 일렉트릭이 좀 다시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오늘 또 LS 일렉트릭이 또 한번 또 장중에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력이 부족해서 좋다라는 얘기는 다 했는데 네. 관심이 없었던 건 주가가 안 가서 그런 거죠.
예, 좀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냐면 지금 가격이 이제 작년 11월 초 가격을 이제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초반에 많이 올랐네요, 작년 초에. 예, 이때 올라간 거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고, 예. 뭐 현대 일렉트릭도 비슷한 모습이죠. 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고점이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여기도 아직 남아 있죠. 그러면 전략은 효성중공업이랑 HD현대 일렉트릭 사시면 되겠죠. 이미 단기적으로. 올라간 LS보다는 네, 나머지 두 단기 전략. 종목.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배전반 관련돼서 조금 더 데이터 센터 배전반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거고, 네.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765kV짜리 최고고압 변압기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500kV대보다 더 성능이 더 큰 거죠, 한마디로. 네. 전압을 더 높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장거리로 이제 송전을 할 때는 전압을 굉장히 높여서 보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공장 증설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예. 추가 증설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65kV짜리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증설을 해야 된다. 하고 있고, 변압기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전신주에 매달려 집에서 쓰는 있는 거. 거, 예.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동그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텐데, 여기서 말하는 765kV짜리는 빌딩 한 3층짜리 빌딩 정도, 건물 한 채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만으로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니까 체감이 되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공업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중기계공업 쪽은 보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조선도 보면 가서 배 실제로 보면 엄청 크죠. 저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예. 가까이서 본 적은 없으니까요. 예전에 저희 때는 이제 그 경주로 수학여행 가면은 꼭 울산을 한번 거쳐요. 울산항을 거치면 울산에 가서 이제 현대 제철소를 한번 현대 그 중공업 조선소를 한번 구경시켜줘 버스 투어. 그러니까 멀리서 본 기억은 있는데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버스로 지나가면 버스가 진짜 땅꼬마처럼 느껴지는 예. 굉장히 배가 큰데 그 배에 들어가는 엔진도 빌딩 건물만 합니다. 와, 엔진만 해도요. 네, 우리가 이제 엔진 하니까 자동차 엔진처럼 조그만 거 생각하시는데 그 귀여운 엔진이고요. 실린더 하나 크기가 한 뭐 2, 3층 높이. 와. 빌딩에 한 2, 3층 한 10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력기기 수요는 다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좋다는 거 11월 달부터 알았죠. 네. 주가는 근데 이제 갔죠. 물론 그 전에 갔다가 한참 쉰 거잖아요. 11월부터 12월까지 쉬다가 12월 말부터 막 다시 올린 거잖아요. 네. 전력기기도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같이 가는데 이게 네. 그냥 주가라는 게 항상 오버슈팅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러면 왜 올라가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 어제부터 움직임을 보면 실적 좋은 애들이 올라옵니다. 결국에 실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 네.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가이던스보다 더 잘 갈 거다,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쪽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부끄러운 그런 섹터들은 좀 쉬죠, 이럴 땐. 네. 이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빠졌다고 세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실적 시즌이니까 조금 조정받는 거죠. 그리고 그거 팔아서 실적 좋은 애들 잠깐 갔다가 다시 오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흐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력 설비주 뭐 미국 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그 주기가 좀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보면 현대일렉트릭도 가끔 유럽발로 뭐가 나오죠. 유럽도 지금 오래된 게 많고요. 미국도 80년대 지금 깔아놓은 것들이 이제 아직도 교체 안 된 게 있어서 네. 그게 벌써 2년 전에 주가 상승의 트리거였습니다. 네. 노후 설비 교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막 설치했던 것들이 그때 이제 한번 변압기 회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 설치를 안 하니까 다 망했죠. 이게 사이클이 좀 기니까. 예. 그때 그래서- 우리 시장이 우리 기업이 좀 뛰어든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른 시장을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죠.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도.
아, 예. 한 4, 5년 전만 해도 변압기 회사 얘기 나왔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관심 아무도 없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변압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 끝나고 보니까 코로나 때 미국이 엄청난 반성을 한 거죠. 항만도 엉망이고 배도 엉망이고 인프라가 다 엉망이다. 예, 그럼 이제 뭔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네. 한동안 우리가 물동량이 이제 뭐 LA 항구에 배가 적체돼 가지고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거긴 주로 이제 수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로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구를 빨리빨리 늘려줘야 되니까 부산 가보면 뭐 항구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뭐 1항구, 2항구, 3항구 막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증설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은 그냥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막 이제 이 물자를 수입을 뭐 마스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때 뭐 인프라 무슨 법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예, 막 투자하는데 그 안에 전력이 요만큼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가 부족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자. 뭐 이제 우리 옛날 뉴스 한번 생각해 보면 텍사스에서 갑자기 정전 나가지고 예, 뭐 갑자기 이제 그 추워지니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 나버리고 예, 예. 텍사스가 추운 지방이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추워지니까 남부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막 갑자기 셧다운 돼 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아 우리가 지금 되게 투자를 안 했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한전이 계획하에서 가지만 네. 미국은 이제 그 주마다 다를까요? 전력 설비 회사들이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회사들이 입찰을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통신사 뭐 쓰냐 이렇게 고르듯이 네. 전력 회사를 골라 쓰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회사들이 경쟁할 때 비용을 안 들이려고 투자를 안 한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AI 터지고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이게 부랴부랴. 겹쳐버린 겁니다. 어.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변압기 구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죠. 예, 변압기 만드는 나라 찾아봤더니 멕시코, 뭐 우리나라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미국의 지도 일부 만들긴 하지만 공장들은 다 해외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쇼티지들이 지금 뭐 한 2년 가겠지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빵 나온 거죠. 지금 AI가 갑자기 퍼지면서.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이 사이클이 한 2, 3년에 끝날 거라고 봤는데 그 주가는 이제 이게 10년짜리 먹거리더라도 2, 3년 뽑아주면 사실은 이제 실적이 더 이상 올라가긴 좀 그렇다.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도 쉴 텐데 쉬려고 하니까 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 붙어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변압기 회사들은 뭐 콧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수주잔고는 뭐 앞으로 2, 3년, 4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까지 동반될 수 지금 있다? 한 2년치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아, 예, 지금 주문해도 한 3년 있다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죠. 네. 예, 그리고 구리 가격 올라가면 어떡하냐? 예, 올라가고 있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 뭐 소비자가 더 내면 되죠. 네. 그럼 구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이 중요하니까 구리 관련해서는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구리 관련돼서는 이제 그 미국의 구리 광산 갖고 있는 회사들 사시는 게 맞고 정확히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거보다 이제 전선 기업들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전선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집에서 쓰는 콘센트 쓰는 전선이 있고 그 네, 저압 얇은 전선. 네, 그거는 이제 재활용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무슨 말이냐면 선 자체를 오래 씁니다. 뭐 과부하가 걸릴 일이 별로 없죠. 뭐 100볼트, 뭐 220볼트 가정에서야 뭐, 이런 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전압 뭐 이런 이제 이 전선들이 있는데 조금 네. 두꺼운 것들 그런 것들은 그닥 경쟁력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설비를 다시 깔더라도 기존 거를 써도 돼요.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보면 뭐 LS 계열의 가온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네. 저는 그냥 대한전선 하나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를 보셔야 돼요. 초고압 케이블. 예,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이 보면 이제 사람 네. 팔뚝만 하잖아요. 엄청 크죠. 예, 그거 안에 이제 그런 기술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송전망, 배전망 뭐 이제 이런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지금 뭐 만드는 것도 미국은 부족하지만 만들어서 또 보내는 것도 지금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대한전선이나 뭐 LS 안에 LS 전선이 있잖아요. 어차피 네. 1위 기업은 LS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LS 전선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주 LS를 사시든 아니면 대한전선을 보시는 게 전선주는 맞고 전력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는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현대일렉트릭 보시는 게 맞다. 네. 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내 탑픽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품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일단 뭐 CES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뭐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정의선 회장이 엔비디아 CEO와 다시 한번 만나는 모습을 보고 현대자동차가 또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에게 그동안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만 기대감이 좀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현대차를 좀 강하게 현대차 그룹을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에 네. 갑자기 이제 막 출연이 쇄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그런 거죠. 이제 어떤 회사가 변곡점이 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우리가 삼양식품을 보면 라면 기업이랑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을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삼양식품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뭐 때문에 올라간 거냐면 네. 결국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바뀌어서 올라간 거죠. 해외 시장을 넓히면서. 네. 라면이랑 똑같은 아이템을 시장을 확대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럼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보면 네. 자율주행 하면은 뭐 사실은 그동안 현대차도 안 했냐? 열심히 했죠. 네. 네, 나름 했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도 보면 뭐 그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능들은 다 있죠. 뭐 아다스라고도 하고 에이다스라고도 하는데 그거 이제 1단계 뭐 이렇게 정도는 다 네. 하는데 4단계 뭐 5단계, 4단계, 5단계, 3단계까지는 다 갔는데 네. 지금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언제 누가 빨리 가냐의 싸움인데 결국 그걸 5단계 누가 가느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FSD를 장착해서 열심히 녹아내 가지고 모은 그걸 이제 AI 본인들의 AI 칩으로 돌려서 조금 더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게 테슬라고 네. 그걸 쫓아가고 있는 게 사실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죠. 근데 그 중에 유의미하게 지금 쫓아가는 데가 뭐 지금 벤츠, 네. 알파마요랑 지금 협업하면서 좀 유의미하게 쫓아가는 것 같고 현대차도 또 마찬가지고 현대차는 지금 로봇은 딥마인드를 쓴다고 그랬고 구글에 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는 알파마요를 쓴다라고 하면서 또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딥엑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퓨리오사 AI는 아시는데 딥엑스를 잘 모르세요. 그 같은 비슷한 회사입니다. 네. 리벨리온 딥엑스. 이제 새 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예. 다 MPU 그다음 한마디로 맞춤형 AI 반도체 만들어주는 데가 그 새 회사죠. 네. 네, 그쪽이랑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자율주행으로 떴죠. 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자율주행 운행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예. 물론 시속 60km였고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은 운전자가 손은 안 대고 한 20-30분 운전하는 걸 40분 정도 운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쪽 가면 예전에 이제 재작년만 하더라도 차들이 그냥 우리 그 자체 그 정해진 트랙에서 움직이는 걸 보여줬어요. CES에서. 네. 작년에는 일부가 좀 실제 주행. 실제 주행을 보여줬는데 그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아. 예전에는 녹화 영상이나 보여주고 뭐 이제 홍보 영상.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CES 근처 가면 다 시연을 하고 있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분위기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근데 테슬라 FSD랑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FSD가 1등이면 누가 2등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결국엔 누가 2등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웨이모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있는데 로보택시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에서 또 뭐 인재를 또 영입해 왔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알파마요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예, 물론 테슬라가 자기 고객사이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플랫폼을 넓히려고 하는 엔비디아랑 현대차의 콜라보가 어떻게 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지금 뭐 칩 회사나 뭐 관련된 부품 회사나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뭐 네. SOS 랩도 보고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도 보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일단은 뭐 그런 회사들도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일부죠, 일부. 일부. 예,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성 평가해 주는 데고 네. 그다음에 뭐 SOS 랩 같은 경우는 라이다인데 라이다 기능을 씁니다. 현대차는.
거의 테슬라와는 다르게 네. 라이다랑 카메라를 결합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얼마나 확대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본은 이제 현대는 거의 대부분 수직 계열화 시켜놨기 때문에 어제 엄청 올랐더라고요. 현대모비스가 아마 핵심 부품주가 될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그 안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로봇이랑 자율주행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좀 이제는 좀 깊이 보셔야 된다. 네. 현대차 되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어제 종가가 40만 6천 원이 PBR 1배입니다. 아, 저평가다 여전히. 네, 여전히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10만 원 갈 때 네. 아우 너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일이 됐어요. 그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보고 너무 싸다. 그랬죠. 네.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아도 문제 없다. 근데 뭐 예전에 이제 삼전이랑 비교해 보면 삼전이 5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올라오는 정도 그런 기분? 오. 그럼 여력이 엄청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저 PBR을 10배 주면 50만 원이에요. 그럼 네. 시총 100조가 되거든요. 현대차만 보면.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지금 어제 종가가 0.9배입니다. 아. 예, PBR로. 그러니까 야. PER로 계산하면 지금 테슬라가 한 80배에서 90배 사이를 받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 12개월 포워드죠. 근데 지금 현대차가 8.8배, 9배 이러거든요. 네.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2가 되면 예, 그럼 80만 원 가야죠. 네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배가 더 오르는 거네요.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운을 남기면 예. 앞으로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로봇도 28년도에 만든다고 했는 게 잘 되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내년에 상용화한다고 했는데 올해 말에 상용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면 그 숙제 검사를 해야죠 중간중간에. 실적으로. 예, 숙제를 잘 이행을 한 걸 보면서 주가는 더 땡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목표 주가 뭐 50만 원, 60만 원 자꾸 나오는 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10몇 년 동안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래요. 네. 현대차 2010년대 초반에 판매량은 올라가는데. 2011년도 때 제가 기억하는 건데 이제 도요다의 리콜 사태 터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마켓시어 10%를 넘었어요. 그때 25만 원, 6만 원, 6만 원대 갔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20만 원대 초반이었죠. 예, 그 당시보다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2배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가버넌스 이슈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조정 나오면 땡큐하고 사야 되는 섹터다. 사실 오늘 주제는 부품주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부품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좀 꼽아주신다. 뭐 HL만도나 뭐 이런. HL만도 여전히 이제 여기도 로봇 밸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HL만도도. HL만도 좋은데 HL만도는 29년도 상용화예요. 모비스는 28년도 상용하고. 네. 그러니까 28년도를 왜 맞췄냐면 그때부터 양산한다 그랬잖아요. 로봇 3만 네. 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맞춰야 되죠. 여기는. 근데 HL만도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누구한테 납품할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건대 납품처가 정해져 있는 회사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정해져 있는 회사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정해져 있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죠. 예. 네, 그래서 만도보다는 모비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현대그룹주 그중에서도 또 현대모비스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현대 상승력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이제 나도 원전주다. 최근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가운데 현대건설이 이제 원전주로 또 떠오르면서 주가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뭐 현대건설 원전주로 통합 이미 포함된 지는 오래됐죠. 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초반부터 거의 한 상반기에는 현대건설이 엄청 올랐어요. 그때 이제 이때 여기 예. 트리거가 1월달에 트리거가 뭐였냐면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부채로 이제 적자인데 안 떨고 있던 사업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싸그리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이거 체질 개선했다. 그냥 손실 처리하겠다. 네. 적자 엄청나게 나왔죠. 예. 그러고 나서 올랐습니다. 깨끗해졌죠. 재무구조를 그러니까 아마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원전 이슈가 붙은 게 이때예요.
예, 몇 월입니까? 2월입니까? 2, 5월 달에, 3월입니까? 5월 달에. 5월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예. 예, 그건 다 뺐어. 다 뺐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최근 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흔들면서 올해 올라가고 엄청 있는데. 또 좋네요. 예, 올해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대건설은 올라가는 그 논리는 뭐냐면 그거죠. 손은 누가 키울 건데. 그래, 네가 소가 메타가 뭘까 결국에는? 예, 메타가 뭐 무슨 테라파워랑 뭘 하고 뭐 어디랑 오클로랑 뭘 하고 해도 예. 그러면 그럼 누가 지을 건데? 원전 필요하지 않겠어?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원전을 계약했는데 네. 니들은 설계만 하는 회사고 지어주는 건 누가 하니? 현대건설이 한다는 거죠. 네. 중국 업체를 시킬 수는 없고 그죠? 러시아 업체를 시킬 수도 없고 프랑스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쟤네들은 또 느려요. 그죠. 식사도 천천히 한다 그러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점심을 2시간 먹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뜰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 뭐 삼성물산도 있고 뭐 대우건설도 있는데 현대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원전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벌써 까먹으셨는데 체코 원전 관련돼서 현대건설이 수주를 2기 짓는 거를 네. 그 수도가 아마 그 여자 이름이었는데 수도가 그죠? 예, 거기 이제 불가리아 수도에 체코가 아니라 불가리아죠. 소피아. 소피아. 예. 예, 불가리아 불가리아 수도. 수도. 예, 예전에 그런 거 여자 이름, 예. 예, 잘해왔는데 예. 그러니까 외국 여자 이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소피아. 맞습니다. 예, 소피아. 네. 소피아 근처에 이제 원전 2기 짓는 사업에 이미 현대건설이 2024년 11월 달에 네. 수주를 했어요. 공사 계약을 따냈어요. 이제 이게 근데 실적에 본격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또 NH투자증권에서 쓰면서 네. 오늘 다시 급등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원전주다 우리 나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장은.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네. 또 미국에서 또 원전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고 원전의 진짜 트리거는 뭐냐면 네. 예, 이거를 알면 예, 이 뉴스 나오면 바로 쫓아 사시거나 트리거 예, 뭡니까? 미국에서 원전 기업들한테 네. 미국 원전 기업들 있죠.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SMR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된 원전 설계하는 기업들한테 네. 웨스팅하우스도 있을 거고 그죠? 예. 이런 회사들한테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 예, 트리거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제네시스 미션을 보면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력을 좀 확보하려고 AI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원전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정적이었어요 트럼프가. 아 그래요? 예. 원래 친환경을 워낙 안 좋아해서. 아니 그냥 석유 떼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석유. 예, 왜 우리 가스 많은데 가스 발전하면 되지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가스 발전으로 돌린 전기를 주면 네. 전기가 주파수가 안 맞아요. 뭐 일정하지 않은 예,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걸 맞춰줘야 돼요 또 인버터나 이런 걸로. 변압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SMR이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SMR이 아직 뭐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엔 갑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미 이제 허가는 다 받아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번 짓다가 실패를 한번 또 해봤고 근데 이제 상용화는 해봐야 돼요. 만들어봐야 돼요.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뭐 잘 하는데 왜 니들 못 받아 이게 아니라 많이 안 만들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SMR도 자꾸 짓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빨라지고 그 이제 소형 모듈화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찍어내면 경제성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경제성이 좋아지겠죠. 많이 찍으면. 어. 근데 이제 그걸 그 시동을 건 게 메타다. 메타. 네, 10년짜리 계약이잖아요, 이게. 네. 6.6기가와트. 6.6기가와트면은 원전 한 5기 정도. 5기에서 6기 정도 지어야 되는 와. 대형 원전 기준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SMR로 지으려면 한 20기 정도 지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원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주 잔고도 또 충분하고 또 고마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적 기대감은 어떨까요? 좋죠. 뭐 현대건설 지금 또 모르신 게 있는데 압구정 재개발도 현대건설이 땄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예. 주택 사업도 좋아질 거고. 국내 경기도 또 그다음에 나아질 거고.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뭐 해외 네. 매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가리아 매출도 찍힐 거고 체코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 좀 있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계약했으니까 한 내년쯤 나올 거예요. 그건 또 예.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면 SMR 관련돼서도 현대건설이 시공한다는 얘기가 좀 나와 있고 적극적입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예. 예, 원전 건설 쪽에. 그래서 건설주 내에서는 현대건설 보시고 그다음에 원전 부품 관련돼서는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예. 예, 이 두 종목 보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6만 중반에서 또 지금 가격이 이제 9만 5천이어서 현대건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 걱정되실 것 지금은 같아요. 좀 아니죠. 예, 이럴 때 예.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예, 네. 이게 항상 뭐 주가가 좋아 보일 때 자꾸 더 사고 싶죠. 네. 예, 우리나라 분들이 명품을 좋아해서 그러긴 한데 조금 참았다가 예, 조정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차트 분석이라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기본적 네. 분석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이번 주에만 이만큼 엄청 올랐어요. 올랐네요. 이게 주봉인데 그러면 한 8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화난 일이지만 적어도 8만 원대 중반까지는 들어와 주면 사셔라. 8만 중반대 예. 예, 조정이 오면 예,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네. 쉬었다 갑니다. 예. 예, 쉴 때 관심 없으면 또 쉬거든요. 네. 또 갑자기 뭐 매니저들이 현대차 우후 가고 삼성전자 우후 가면 또 여기 또 수급 가면. 공백 생기면서 쭉 빠져요. 그걸 예, 지켜보셔라. 그럴 때 예, 예.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쫓아다니시면 한두 끝도 없다. 예.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현대건설 지금 좀 약간 과열된 양상이 있으니 8만 뭐 초중반대까지 조정이 오면 그때 담으셔라라는 추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토픽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관심도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걸 말씀을 드려야 관심 돼요. 없는 거 아니면 뭘까요? 관심이 막 시작된거나. 막 그죠? 시작된 거. 근데 이제 시작되려다 만 것 같은. 오. 그게 이제 엔터죠, 엔터. 아, 엔터주요. 예. 예, 하이브를 말씀드릴 건데 BTS 컴백 소식.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죠? 예. 예, 그건데 컴백한다고 하면 막상 하는 거 3월이니까. 네. 그럼 그 전에 뭐 나오겠어? 이제 앨범 나오고. 앨범 나오고. 예, 또 방송 많이 이제, 돌면서. 방송 좀 하면서 네. 또 이제 월드 투어 시작하고. 음. 그럼 지금 이제 1월 중순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내가 한 3월까지는 끌고 가봐야지 하면 이거 괜찮겠죠. 뭐 네. 그러면 하이브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주워 먹기 주식인데 그냥 고민이 필요 없죠. 뭐 분석을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중국이죠. 예. 중국 시장에 좀 개방이 되면 네, 근데 중국 시장 개방 이미 이제 한한령 해제됐어요. 네, 분위기 좋잖아요. 예,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서로 우리랑 친한 척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예. 이용을 해야겠네요. 예,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하이브나 뭐 다른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영부인과 중국의 영부인이 네. 얘기를 해서 합의 성리만 봤습니다. 여사? 예. 예, 같이 합의 봤습니다. 한중 가요제 다시 열자. 네. 오. 예. 이번에 앨범을 선물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그 외교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앨범 선물한 이유가 뭐냐면 야 빨리 공연 열고 문화적인 교류 좀 하자. 아, 근데 거기서 또 노 안 했죠.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이건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한한령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주석이랑 주석 부인이 그 괜찮아, 좋아 이렇게 하면 밑에 지방 정부들이 알아서 열심히 이제 공연 유치한다. 그걸 바로 읽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재계 모멘텀도 여전히 예. 남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만 봐도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그렇죠, 같다는 뭐.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 중국 전문가들, 뭐 중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그냥 한한령 해제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어, 예, 이미. 이제 절차만 남았다. 언제 이게 신호탄을 쏘느냐의 문제죠. 네. 예. 중국 시장에서 뭐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고 일단은 뭐 BTS의 컴백 소식들 많이들 기대를 하실 테니까요. 일단 하이브의 뭐 목표가, 손절가도 들어볼까요?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0만 원. 예, 좀 30만 원까지 빠질 일은 있겠냐만 싶겠냐만은 싶은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차트 보시면 지난번 고점 요때 BTS 복귀 얘기 나와서 11월 3일 날 확 올라갔잖아요. 다 전역할 때요. 요때. 예. 예. 그 다시 마주보기 하고 빠진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중국 그 회담 끝나고 빠진 건데 다시 네. 이제 여기를 뚫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어디냐면 하이브가 한 번도 안 가본 게 예전에 상장했을 때 네. 21년도에 몇만인가요? 40만 원, 42만 원까지 어. 갔었는데 예, 일단은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BTS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하는 게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입니다. 그냥 얘 하나만으로도 예, BTS 사상 하나만으로도. 최대 매출을 낼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원래 네. 그
전설의 그룹들 있잖아요. 비틀즈나 이런 회사들, 네. 이런 이제 전설의 그룹들이 예. 해체하기 1년 전 마지막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불꽃입니다. 마지막 앨범 Let It Be. 예, 그때가 가장 많이 팔리죠. BTS 네, 영원 BTS는 근데 하나는 제가-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근데 서운하실 텐데. BTS가 제가 볼 때는 은퇴 안 하고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IP들이 길어진다. 음. 엔터주들한테 좋죠. 네. 기껏 키워놨더니 몇 년 지나면 쓸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마 BTS 아마 40대 중반까지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하이브 BTS로 종결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구간의 가격에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옥석을 가리는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오늘장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뉴욕 증시 약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하락 반전하는 등 약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그대로 좀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미증시는 다행히도 잘 마감은 했습니다.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파월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2주 후에 예정된 어떤 FOMC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동기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파월이 트럼프한테 한번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차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때문에 파월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으로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행히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은 앞으로 2, 3개월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한국 증시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전체의 33%, 코스피는 40%의 종목들만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은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가는 놈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로봇,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이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 들고 계시면은 포모 때문에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미증시는 미증시는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종목별 실적 흐름에 따라서 지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는 빅테크 실적이 없어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미증시는 잘 끝났어요.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국장이 문제인데 코스피의 경우에 너무나 극심한 과열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RSI 지표가 80에 근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이성 과열권인데 당장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여차하면 비중을 줄일 각오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비이성 과열일 때는요. 최고점을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들이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이다. 좀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히트픽 종목이 더욱더 빛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히트픽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오늘 최고가 돌파해주고 약간은 주춤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가져오셨던 LS 일렉트릭 오늘 장중에 무려 11%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52만 원 목표가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은 지금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쉬어가는 와중에도 또 제가 추천드렸던 히트픽주가 또 급등해주고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은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기 목표가를 바로 찍었어요. 찍고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AI 서버라든지 자동차 전장 그리고 로봇 시장에 골고루 수혜를 입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한 시클리컬 종목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망 자체는 너무나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추천드렸었던 히트픽 LS 일렉트릭이 오늘 장중 11% 이상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가족방 VIP 방에서 강력하게 매집을 한 종목인데 오늘 급등권에서 분할차 액션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도요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미국의 전력 쇼티지의 본질은 에너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전달하고 구현하는 인프라 하드웨어의 결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행정부가 뭐 화석 연료를 밀어주건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주건 상관없이 낡은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 섹터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저희가 수익률에 대한 또 점검들 도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히트픽 종목 마지막에도 저희가 공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관심주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와 주신 종목은 이제 유니트론텍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장 유니트론텍을 지금 집중해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자동차 산업의 이 중심축이요.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SDV 시대가 이제 2026년 현재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순히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요.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달리는 컴퓨터가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유니트론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어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미 이 회사의 기술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로 유니트론텍은 글로벌 HBM 3위 공급업체인 마이크론이 한국에 판매하는 이 전장용 반도체 물량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이 유니트론텍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는 건데 놀랍게도 이 국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유통 시장의 마찬가지로 90% 이상을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물량도 90% 이상 하고 있고 우리나라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유통 시장도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로 계기판 모니터에 쓰이는 TFT LCD라고 하죠. 그거랑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메모리가 주력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유통만 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메모리 용량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어떤 유통 수익을 발판 삼아서 자회사인 토르 드라이브가 있어요. 걔네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거기다가 URC100이라고 로봇용 AI 두뇌 모듈도 직접적으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기술적 어떤 플랫폼을 완전히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세계적인 통신 측 기업 퀄컴 아시죠? 걔네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건데 퀄컴의 차세대 그 플랫폼이 스냅드래곤 디지털 채시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국내에 공급하는 또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이런 대형 고객사들과의 접점이 훨씬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살짝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말씀드렸던 대로 SDV 전환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필요한 디램 용량도 급증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고정밀 내비게이션 맵, 그리고 고화질 블랙박스, 뭐 큰 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크론이 만드는 LPDDR5X라든지 혹은 SSD 같은 이런 고사양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모듈도 양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사상 최대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트론텍의 성장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부품 유통과 유통으로 쌓은 자본과 또 네트워크를 완제품 제조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연결하면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어떤 성장 선순환 고리를 완성했기 때문인데 그 핵심 해자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원이에요. 자율주행 레벨 3, 이제 4 시대가 열리게 되죠. 앞으로 차량당 데이터 처리량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용 메모리 수요를 독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확보한 막대한 현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사업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이 풀스택 기술력인데 이 풀스택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 과정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토르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물류 허브 공항의 어떤 지상 조업 차량에다가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식을 했어요. 하면서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도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NCNT라고 들어보셨나요? NCNT가 뭐냐면 No China, No Taiwan의 약자가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뭐 옛날부터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미 중국을 배제한 그런 안전한 공급망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미국계 반도체 거물인 하나마이크론과 또 이 퀄컴 얘네들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니트론텍이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공급망 허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되면은 유니트론텍의 위치는 너무나 견고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죠. 거기다 인건비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물류 자동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라든지 뭐 항만, 대형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인 AMR이죠. AMR이 AMR로 대체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또 컴퓨팅 모듈을 모두 갖춘 이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질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뭐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 A와 B 그리고 C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어요. 그죠? 저항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은 밀렸네, 저항 받았네 하고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뒀어요. 두고 우리 가족방에 추천드렸었는데 자, A와 B 저항선에서 밀렸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과거에도 밀린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밀렸는데 종가가 어때요? 많이 안 빠졌죠. 예전에는 종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는 밀리긴 했으나 종가가 많이 안 빠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됐구나. 매물 소화 중이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미 올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 첫 번째는 자율주행 안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니트론텍 꼽아주셨습니다. 이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관심주로는 에코프로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 달리다가 오늘은 약간 주춤하긴 한데요. 2차 전지 안에서 대장주를 보시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리튬 가격이요 2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분당 15위안을 넘어섰는데 원화로는 약 3,2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단순히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수준의 반등이 아니에요. 전 세계 배터리 패권의 질서가 완전히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중국 정부의 아주 정교한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즉 VAT, 환급률 조정이에요. 여기서 VAT 환급이 뭐냐면 중국이 수출용 배터리에다가 세금의 일부를 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지원을 해주던 제도예요. 근데 이제 수출용 배터리에 제공하던 기존의 9%의 이 환급률을 어떻게 해요? 2024년 4월 겁니다, 아마. 4월부터는 6% 낮췄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물량을 미리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중국 업체들의 밀어내기 생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리튬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결국 중국은요, 여러분들, 그동안 무기로 삼았었던 이 저가 공세를 스스로 포기를 한 대신에 과잉 생산을 억제하면서 가격의 어떤 하방 지지선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요, 영세 업체가 사라지고 상위 업체들 위주의 어떤 승자의 독식이 되는 거죠. 그 승자의 독식 내지는 뭐 과점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리튬 가격은 저점을 탈출하고 이제 새로운 기준의 어떤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에코프로에게 결정적인 기여가 되느냐? 자, 그 핵심은요, 바로 리튬 확보 능력, 즉 생존권에 있는데, 이 중국발 배터리의 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린 그런 셈인데, 그 중에서도요, 에코프로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재고자산 가치 상승과 판가 전가 능력입니다. 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회사에 보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걔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리튬 재고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는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양극재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패스스루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만의 장점이죠. 바로 클로스드 루프 에코시스템이에요. 수직 계열화랑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의 이 루프 에코시스템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형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로 재활용해서 원료를 만들고 그걸로 또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단지 내 모든 공장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그 에코프로 CNG부터 시작해서 원료를 추출하는 이노베이션, 전구체 만드는 머티리얼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비싸지고 수급이 불안정해질수록 단지 안에서 이 원재료를 조달하는 에코프로의 원가 경쟁력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인도네시아 재련소를 통해 가지고 확보한 저가 니켈까지 더해지면요, 제조 원가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아주 강력한 수익성 해결을 가진 셈이죠. 정리해보면 중국의 어떤 수출 억제와 또 환경 규제 강화는 리튬의 희소 가치를 더 높이게 될 거고, 이는 또 배터리 가격 하락세를 멈춰서 산업 전체의 어떤 수익성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1봉 차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난 12월 달에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한 달 가깝게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지지받았어요? A와 B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C,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던 C, 그리고 이 D,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D, C와 D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해 준 거죠.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전망도 좋고 차트 흐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뉴 노멀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퀀텀 점프의 기회가 왔다. 에코프로 꼽아주셨고요. 다시 한번 2차 전지 대장주 위용 되찾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으로 좀 큰 수익을 내주신 만큼 오늘의 히트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HBM4 시장에서 미세공정 필수 기업을 가져와 주셨다라고 예고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 반도체 배로의 선폭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인 나노 단위로 진입했다는 뉴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세해지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은요, 전례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을 가늘게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이른바 계면이라고 하죠. 계면에서 발생하는 그 결함이 칩의 수율과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면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어떤 정밀한 빌딩을 쌓을 때에 금속이랑 절연체 같은 이런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서로 맞닿는 경계면을 말하는데,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이 경계면에서 원자가 빠지거나 어긋나는 이런 계면 결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자의 흐름을 방해해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데, 이 반도체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이 히트픽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HPA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히트픽주의 이 주력 제품인 HPA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결함이 생긴 면에다가 고농도의 이 수소가스를 아주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치유하는 이런 치료 공정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특히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는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하이K라고 하는 이 고유전율 특수 소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하이K라는 게 뭐냐면 전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물질이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게 결함이 아주 많이 생기는 까다로운 녀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트픽주의 장비는요, 무려 20기압에 달하는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아주 좁은 틈새까지 수소를 깊숙이 침투시켜서 이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을 해버립니다.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진 거죠. 네. 자,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또 저온과 안전에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결함을 고치려고 섭씨 600도 이상의 고온을 가했는데, 요즘 나오는 최첨단 반도체들은 열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달궈버리면 칩 자체가 변형되거나 녹아버려요. 근데 이 히트픽주 같은 경우에는 600도 이하의 낮은 어떤 온도에서도 고압을 활용해서 결함을 고치는 이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거죠. 또한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불꽃에도 폭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압으로 다루기도 극도로 어려운데, 이 히트픽주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이 전 세계 탑티어 제조사들이 실제 양산 라인에서 안정성을 100% 또 검증을 받은 거예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강력한 해자를 구축을 한 거죠. 네. 또 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히트픽처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 이 주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 쓰였다라고 하면요. 올해부터는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부터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단 이상 쌓아 올리고 있는 HBM4라든지 300단이 넘는 랜드 플레이스처럼 반도체를 높게 지을수록 층간 결함을 제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술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정리해보면요. 히트텍의 실적 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또 TSMC라든지 인텔이 합류한 어떤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 되겠죠. 뭐 3나노, 2나노 이런 선단 공정 방식으로 갈수록 얘네들의 장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또 독점적인 어떤 지위에 따른 가격 결정권도 보셔야 되겠는데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상회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얘네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경쟁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요, 빅테크들의 어떤 자체측 개발,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A와 B 이 추세선을 갖다가 지지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A와 B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은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화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요. 공개 텔레그램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도 팍팍 드리고요. 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알려드리면서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트픽 종목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수혜주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 찍고 들어가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트픽 시간에는요.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슈 부재 속에 미국 정치발 변수로 인해서 이 증시의 향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세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트럼프 리스크까지 정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 신년 특집 2026 경제를 보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물론 이제 코스피 기준이긴 합니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뭐 이란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올해 장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 문장으로 좀 현재 시장을 정리한다면요. 트럼프의 동무대인데 시장은 불편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별 그리고 자산 내에서도 업종이나 종목별마다 상당히 자산별 내러티브에 대한 형성이 추세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바뀌는 흐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자산별,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선순환 구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추세적 방향성을 띄어서 이 자산, 특정 업종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나 확신이 미약한 측면들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국면들마다 이 자산이나 이 종목이 갈 것이다라고 맞춘다라면은 사실 네.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스러울지라도 향후에 이 나의 포트나 기관의 포트가 네.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조금만 짧게 든다라면 네. 지난주 정도까지는 우리 코스피의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부터 투심에 대한 그리고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CES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나 로보택시와 같은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당한 자금의 쏠림을 끌어내는 동시에 로봇 그리고 조선, 화학 등 시크리컬 업종에도 온기를 가져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안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비롯한 타 시크리컬에서 좀 더 간다라면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투자자의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채권 시장도 이제 금리 이번 주 이건 내일이죠. 금통위가 있는데 네. 금리 인상 신호가 안 나온다라면은 전반적으로 금리의 하락 되돌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경계심이 작용을 하면서 중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 되돌림에 대한 압력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초단기 시장에 있어서는 CD 금리를 비롯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좀 전에 얼마 전만 생각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원화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네. 발언이 강력한 나왔는데 개입.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네. 며칠 전에 10원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주간 기준으로는 약 2% 가까이 환율이 상승,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왔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각자의 기준점을 잡아갈 수는 있지만 네. 계속해서 국제 정세나 정책에 대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대칭적 소화 능력에 따라서 자산이나 종목, 업종별로 이 희비가 엇갈리는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어떤 시장의 변동성, 불안정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아닐까. 트럼프의 동무대 시장이 불편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사실 이 파월 의장이 법무부에 소환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 본청에 대해서 어떤 이 공사비 위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재료가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지만 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법적인 절차가 펼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은 그냥 큰 말은 안 하고 싶지만 네.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가 곧 마무리됐죠? 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트럼프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연준의 트럼프화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뭘 원하겠습니까? 결국 금리 금리 인하. 내려라. 예. 이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정부 기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 정당성, 네. 나름의 이런 신뢰에 대한 상징인 연준인데 네.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라면은 향후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동영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실일 뿐이다.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고 뿐만 아니라 이 전직 연준 의장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우려를 표하면서 좀 현재 상황을 망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리고 뭐 케빈 해시시 뭐 유력하게 꼽힌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임명이 될까?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일단 이제 후임자로 시선은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같이 일하는 스콧 베센트마저도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과 회의하는 장면들은 종종 보는 뉴스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 의장들, 뭐 중앙은행 장이 전직 장들이 모여서 이런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뭐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신흥국가 대조적인 미국의 이 견조한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건강한 중앙은행의 정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왜 더 말씀드리냐면은 케빈 해시시 가장 1위를 꾸준히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배팅 사이트들이나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좀 내려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트럼프는 당연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NC 위원장인 케빈 해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주변 인사들이 너무 친트럼프적인 인사가 온다라면은 이거는 연준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들을 봐야 하겠고요. 케빈 해시시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좀 반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증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격에 미치는 기대 경로에 영향을 미쳐서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러한 플로우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자산 가격이라고 하면 채권이나 달러가 아닌 미 증시를 보통 일컫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시 참가자 입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데 네. 사실 증시가 올라간다고 한들 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달러화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를 좋은 점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비토층들이 백악관 내부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케빈 워시, 2명의 케빈 중 1명이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의 이런 지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1, 2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결국 트럼프가 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시 또는 워시 중에서 누가 될까에 이제 관심사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워낙에 지금 글로벌 정세나 정책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1월 FOMC 이전에 지명이 될지는 좀 더 뉴스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건데 뭐 시장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올해 얼마나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럼 어떤 뭔가 이번에 또 FOMC도 그렇고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주간 기준으로 약 7bp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미국 달러화나 미국 재정 관련된 이슈 그리고 투심의 약화로 인해서 잘 내려가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채 금리의 하향 압력을 작용한 부분들이 연말 연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슈와 함께 채권 시장의 투심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채 금리가 그동안 내려갔었던 부분을 다시 토해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나왔던 CPI 역시나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딜레이 되진 않겠다라고는 네. 생각하고는 있지만 2.6, 2.7 정도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4%대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 금리 인하 시점이 막 땡겨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들 고려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 베이스 시나리오는
상반기 한 번, 네. 하반기 한 번 정도인 두 번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렸지만 케빈 해시 NEC 위원장이 연준 후임자로 지명이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베팅할 가능성은 좀 더 높다. 그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 상승 압력, 채권의 단기채 금리 하향 조정 압력, 전반적으로 달러와의 중립 또는 약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데 사실 이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파월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뭐 지명하고 임명시킨다고 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뭐 금리 인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네. 성향도 있겠고요. 지지도가 최근 들어서 좀 흔들리고 있다. 사실 워낙에 양극단의 지지층들 중에서 아주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항상 1기와 2기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집권기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더 강해지기보다는 비토층이 늘어나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왔고 거기에 올 이제 연말에는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미 투자자들이 이제 정치 지형도를 살펴보았을 때 8, 9월이 되어서 트럼프가 열심히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 한들 이미 이 투표권자의 마음은 조금 바뀌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네. 상반기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서 하반기에는 그 퍼포먼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FOMC 투표권자에 대한 압박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유동성 공급과 전반적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추가 확보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트럼프의 의도대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들 재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라면은 단기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장기채 금리로 대표되는 지표물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지는 다른 부분인데 일단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뭐 그런 거는 뒤에 또 대응을 하고 지금은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나온 12월 CPI를 보면은 수치적으로 뭐 2%대, 그러니까 연준이 희망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덜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입맛대로 금리 인하 정책을 펴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을 때 1970년대 당시의 어떤 고인플레이션의 회기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동반이 되어야겠죠.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시는 좀 국제 정세가 지금하고 좀 얼추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일 쇼크가 계속해서 70년대 전세의 흐름을 장악을 했었고 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닉슨 전 대통령이 이제 근본이제를 폐지하는 달러를 엄청 찍어냈죠. 네. 왜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통화 팽창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통화 팽창이 되게 되면은 유동성이 풀어지게 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친구이자 동료였었던 아서 번즈 전 연준 의장에 대해서 상당한 금리 인하 압박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 수는 없었지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후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높은 연준 의장이 뭐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직속 부하도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압박들을 행사를 하면서 아서 번즈 전 연준 의장은 만약에 어제 같은 CPI가 나왔다. 좀 물가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시장이 생각하면 좀 그때 내렸겠죠. 바로 금리를 내려주고 그러다가 또 뭔가 어떤 이벤트에서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엇박자가 나게 되고 네.
뭔가 통화가 팽창이 되면서 유동성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기조적으로 남아 있게 되면은 이 경제 실물 지표는 오락가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소비자들은 뭐 한 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다라면은 높은 기대 인플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아서 번즈 전 연준 의장 시대에는 결국에는 물가도 못 잡고 성장에 대한 동력도 잃어가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비용이 컸었던 198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약 3에서 4년 정도 고금리 정책을 펼친 끝에 각계각층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그런 펀더멘탈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기간은 상당히 짧지 않았다. 그 고통은 모두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지금 연준에 대한 압박 그리고 향후 케빈 해시시 되었을 때 이러한 양상에 대한 고민들도 미국 내부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측면들의 고민들이 투자자들의 흐름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단 한 분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그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편한 점을 마음속으로 반영하면서 가격에 좀 투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대통령이 사실 본인이 정권을 하고 있을 때 고금리 정책을 하는 것을 좋아할 대통령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폴 볼커처럼 뭐 독립성, 결단력을 가진 어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공백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네. 그래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떠나게 되고 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 공백 기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것이 그동안에 연준 의장이 임기 마치면 이제 사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연준 의사 임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파월이 연준 내에 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장과 이사의 임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원래 연준 의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직에 있는 파월 연준 의장도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명을 할 것인데 네. 자꾸 이런 개입을 통하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에서는 물러나더라도 이사로 남으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상왕처럼 영향력을 영향력 계속해서, 행사할 네. 수 있을 그 가능성을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 자체가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반대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과거의 교체기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누구를 선호하는지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까지 표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반대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은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고 이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예 연준에서 물러나는 스탠스를 나타나게 되면서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국채나 달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게 되는 네. 양상인데 지금은 임기 종료 이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법무부를 통해서 기소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버텨야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만약에 더 강하게 트럼프가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양상을 정치 인사에 관련해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셀 아메리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자산시장발 충격이 달러나 채권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갈 가능성을 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 연은들이 있지만 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연준 기관 뉴욕 연은이거든요. 네. 뉴욕 연은에서의 단기 자금 시장과의 면밀한 의사소통의 창구에 있어서 뭔가 스파크가 튀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사실 미국 경제는 가만히만 놔둬도 모든 국가나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인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불똥이 튀면서 단기 자금 시장, 채권 시장, 달러 그럼 증시로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셀 아메리카를 촉발시킬 만한 우려되는 지점들. 또 한 가지는 이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전망입니다. 네. 결국에는 하급심에서는 이미 위법 판결을 내렸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위법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펼쳤던 관세 정책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를 단순히 경제와 통상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이 추진을 하면서 행정부가 받들어 올린 것은 국가 경제, 미국 경제에 있어서 비상사태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비상경제 권한을 받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펼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반대나 지금 계속해서 사실 미국 법원에 있어서 좀 이름이 우리나라와 익숙치 않은데 이때까지의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는 결정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 아니다. 비상경제 시라면 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특히나 상호관세는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세입 결정권을 침해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의회와 이 관세에 대한 반대층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즉 법원은 기존까지는 지금 비상경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해서는 안 되고 설사 하더라도 세입 결정권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런 걸 할 때가 아니고 이거는 행정부의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보수 측 트럼프를 그래도 좀 더 비토하기보다는 지지할 수 있다라는 대법관이 더 많은 상황에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아닐까 하고 있는데 딜레이가 되고 있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면은 어떤 판단이 나올지 계속 기다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가 오늘 나온다더라 했는데 무슨 이슈로 인해서 일주일 연기된다 하면은 이게 일상이 그러니까 좀 놀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이제 나오면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는 양상이 있고 어떤 판단이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 구도인데 법관들은 아무래도 정말 사법부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 있게 하겠다라는 멘트들이 알게 모르게 전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불안한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판결이 연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미국 정부가 기대했던 세수 확보에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파는 어떨까요? 일단 지난해 여름이었죠. OBBB 법안을 통해서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무디스마저도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시키면서 글로벌 신평사 3대 신평사 모두 이제 AAA가 아닌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세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재정 적자의 추가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 매년 2조 달러 이상씩 연방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한 해 예산에서 2조 달러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관세 정책 이후에 강조한 부분이 관세가 너무 잘 거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간 처음에는 한 2에서 3조 달러 정도 거둘 것 같은데 지금은 4조 달러 정도까지 거둘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약 10에서 20% 정도 늦출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는 이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인데 들어온 돈을 뱉어내야 되는 소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정말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들어온 것도 내뱉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직장인분들은 이번 달에 이제 연말 정산을 막 입력을 하시면서 다음 달 받을지 토해내야 될지를 막 고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거가 만약에 세금의 측면에서 본다면 1년, 2년, 5년 정도 더 길게. 딜레이가 된다라면은 네. 내가 받아야 될 환급액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되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길어지면서 연방 정부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 커질 수 있고 행정력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공백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흐름이 더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위법 판결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또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커질 텐데, 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떤 그 차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네. 1기에만 하더라도 301조 지금만큼의 관세는 아니면 그때도 관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많은 다수의 기업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뚜렷하게 도출이 된 것은 아닌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게 되었고요. 네. 이번에는 개별 기업이 환급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호 관세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어떤 위법성이 나타나게 되어서 환급이 된다라면은 수조 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걷었던 것들까지 소급에 한다라면은 최소한 1조 달러 이상의 이런 환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네. 당연히 돈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러한 부분들의 정부 행정력의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관세하면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동력이 상실이 된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급속히 커지면서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뭐 그린란드 얘기도 그렇고 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납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막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 또 이란 사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올해 시장에서 트럼프발 변수들 어떤 게 좀 남아 있는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란, 그린란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중동의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우디를 지원을 해주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런 불만들이 좀 억눌리게 하는 구도였다라면은 네. 지금의 에너지 패권은 당연한 거고 이 에너지 패권보다는 이 미중 간의 전 세계 패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을 지원하는 세력들에 대한 공급 쪽에서의 차단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거기에다가 그린란드 이슈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항로에 러시아의 함대 또는 중국의 상선이 편하게 오고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권에 있어서 미국에 덤비지 마라라는 신호를 뚜렷하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본인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네. 연준의 금리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중국을 억눌러서 AI에 주도하는 미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 상승 모든 것이 이제 트럼프의 퍼포먼스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에 따라서 춤을 출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단순히 단일 시나리오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었던 변수 중에서는 우리나라도 역시나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지켜볼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발 변수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다 주는 가운데 올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프라임타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